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미 관계, 1950년대 미국에 대한 군사원조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사실은 저도 일부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한국 현대사 전공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945년 해방 이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전후의 어떤 국제 질서와 관련된 좀 더 폭넓은 좀 내용들을 사실 저 스스로도 잘 몰랐던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굉장히 저도 공부가 많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네, 발표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표문을 좀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발표자 6분 선생님들의 발표들이 좀 내용적으로 아무래도 카이로 회담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머릿말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은 사실은 이제 1차 카이로 회담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테헤란 회담 직후에 2차 카이로 회담도 있었습니다. 터키와 관련된 회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인 이제 카이로 선언이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당대부터 주목을 받았고요. 계속 논의된 대로 적절한 시기에 좀 모호하게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함으로써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한국 독립 문제를 좀 모호하게 했다는 점,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후 처리의 관점에서 한국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합국들, 특히 영국, 중국 등과 공동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고, 이 카이로 회담은 이제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어떤 새로운 연구를 이 자리에서 했다기보다는 201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특히 역사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카이로 회담과 관련된 얘기들을 정리하면서 1945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그러니까 한국의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갖고 있는 전후 처리라는 관점이 한국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졌는지 이런 맥락에서 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인데요.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의 함의라는 이제 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카이로 선언은 이제 한국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적절한 시기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보편적인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미국이 주도했고 또 한국 문제를 강조하는 데는 대만, 그러니까 당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임시정부 외교가 결실을 맺은 결과이고, 또 영국이 자신들의 식민지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한국 조항의 처음에는 이제 삽입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던 것이었다가 최대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존 논의에 기반해서 이해하되 그 카이로 선언 중에서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라는 구문입니다. 아까 이상호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면서 작년에도 카이로 회담과 관련된 학술대회에서 박태균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장박진 선생님의 연구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 초안에서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홉킨스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영문 초안과 한국어 번역을 실어 두었는데요. 한글 번역을 읽어보면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 인민의 기만적인 노예 상태의 유념에서 일본 패망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그 나라가 자유와 독립 국가가 될 것을 결의한다 라는 것이 이제 초안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홉킨스 초안에서는 일본에 의한 한국 인민의 기만적 노예 상태라고 해서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가
일본 식민 통치에서 기인한다는 점, 그리고 그 현실이 기만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즈벨트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를 적절한 시점에로 변경했을 뿐 노예 상태의 대목은 초안과 같이 유지를 했고요. 중국과 영국의 이를 회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칠이 이른바 외교적 언어로 수정을 가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제 문장이 외교에 능한 이제 영국 처칠이 봤을 때는 이 미국 초안의 문장이 좀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 조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안처럼 상기 3대 강국은 한국인민의 노예 상태 유념에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와 독립 상태가 될 것을 결의한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74쪽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처칠의 수정에 대해서 정병준의 평가는 모호성과 불투명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이제 이른바 이제 보편적인 해석의 입장에 섰고, 장박진 선생도 이것은 이제 악문, 그러니까 미국 초안에 굉장히 좀 문장상 어색한 부분이라든지 좋지 않은 부분을 교정한 정도라고 보았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예 상태라는 구문이 어떻게 왜 당시에 등장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홉킨스 초안에서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된 이 노예 상태라는 표현의 경위와 배경은 일절불명하다라고 장박진 선생님 얘기하면서도 이제 정황상 1942년 2월에 생일 연설에서 루즈벨트가 처음 얘기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언 이후에 연합국 내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이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고 하고요. 1943년 11월 23일에 루즈벨트 지시를 받고 급하게 초안을 작성한 홉킨스가 익숙한 표현을 사용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예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굉장히 좀 애매한 개념이다. 다른 식민지 상태 혹은 점령 상태에 있었던 곳이 독립되거나 해방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유를 댄 것이죠. 그런데 그 한국이 왜 노예 상태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과거 미국이 이 한국과 일본의 병합조약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영유를 인정해왔던 과거의 외교적 입장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한반도를 자유 및 독립하게 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자 추상적 회피책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애초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제 병합을 승인한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도 국제질서상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패전국의 식민지로서 한국이 독립하게 된 상황을 이제 적절하게 분석했다고 보입니다. 미국은 이제 장박진 선생이 다른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독립 문제를 인식했고, 교전에 따른 지역 질서 개편의 문제로 한국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한반도 독립의 근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미국이 항복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서서 이상호 선생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국무부 내에서는 이제 한국의 독립 직전 8월 15일 직전이었던 7월 31일에 미 국무부 내에서의 부국간 극동지역위원회 내에서도 일본의 주권을 어떻게 종료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제 별도로 논의했다라는 점들이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한국의 독립과 그러니까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이제 분리된다라는 점, 자유롭고 독립된다는 점과 독립국가가 된다는 점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노예 상태를 사용한 것은 병합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의 발발에 따라 그것을 부정하게 된 일종의 모순을 봉합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한국 문제가 부상한 카이로 회담 시기부터 이미 전후 처리의 관점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의 문제에 접근했을 뿐, 그러니까 식민지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차원,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과는 좀 다른 거리가 있는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비인도적이고 비합법적인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그렇다면 이 적절한 시기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치 능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당시 어떠했느냐를 통해서 당시 미국의 이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인식과 접근 방식은 사실은 카이로 회담 이전부터 미 국무부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보고서인데 랭던의 42년 2월 보고서를 보면 한국 독립 문제의 몇 가지 유의사항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독립 문제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37년간 경험을 잃었음으로써 최소한 1세대간은 열강히 보호하고 지도하고 원조를 주어야 한다. 한국인은 총명한 민족이므로 사심없이 보호와 지도와 원조를 주면 한 세대 후에는 자립할 수 있겠고 세계의 번영과 진보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방선주 선생님은 이 문서를 미 국무부의 기본 태도를 형성시킨 역사적인 문서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와 함께 안소영 선생님은 이 보고서의 또 다른 초점이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41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작 이후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식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특히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승인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43년까지 미국 정부는 랭던의 권고대로 한국 독립 지원이나 임전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지 표명을 표한 수준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태도를 보였던 이유 중에서는 역시 임정에 대한 좀 낮은 평가라든지 미국의, 그리고 한국의 독립 능력에 대한 어떤 낮은 평가가 이제 기반한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인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신탁 통치 구상이고, 한국 문제를 전후 처리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신탁 통치 구상을 적용하려는 미 국무부 내 검토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연합국과 논의하면서 정책 수준으로 격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영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문제에는 무관심하면서 국제 신탁 통치 방안이 자국의 식민지들, 인도 등의 자국의 식민지 등에 적용되는 것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열강 사이에 합의된 적절한 시기의 자유독립이라는 국제 신탁 통치 방안에 한국인의 자치 능력 결여라는 인식을 전제로 해서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분리라는 협소한 의미의 독립, 즉 국제 정치에서 흔히 일어나는 전후 단순 영토 분리의 차원에서 한국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루즈벨트는 이제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이런 식민지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흔히 했고, 신탁 통치 방안이 식민지 해방의 유력한 해결책이라고 실제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트레이 교수도 당시 미국이 이 독립에 대한 한국인의 불완전한 대비 태세와 한국의 재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당대 미국 학계와 관료 집단 내에서도 한국인의 자치 능력 부족을 전제로 한 신탁 통치 방안을 비판하는 입장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외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레니피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의 신탁 통치를 정당화하는 전제로서 한국인의 정치적 미성숙, 자치 능력의 부재를 가정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보았고요. 라티모어도 한국은 현지 지도자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신탁 통치나 후견을 논의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무부 내에서도 이제 랭던의 보고서와 같은 인식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한국 문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썼던 휴 보튼 같은 경우도 한국의 독립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맥튠 역시 한국이 다양한 파벌주의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단일한 문화와 인종, 한국의 강한 개인성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실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쭉 서술을 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국 이렇게 다른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타국의 미래의 자치 능력을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애초에 이제 정답이 없는 문제 해답을 찾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루즈벨트 대통령의 식민지 해방 과정으로서의 신탁 통치에 대한 선호, 한국 독립 문제가 영국 식민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식민지 독립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신중을
해야 한다는 미 국무부의 영국을 고려한 신중론,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 한다고 의심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우려가 한국의 독립 방안을 국제 신탁 통치로 이끌었고, 그러한 전후 처리 차원의 해법이 국무부 관료들의 한국인의 미래 자치 능력 평가에서 선입견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맺은 말입니다. 얄타에서 이제 미국의 전후 대안 정책에 대한 기획과 준비는 완성되었고요. 국무부, 전쟁부, 해군부 3부 조정위원회에서 이 SWNCC가 이제 발족한 이후에 미 군부의 군사전략적 고려가 대안 정책에서 점차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군부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책임과 권한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명목상의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군부가 이러한 신탁 통치 실행의 전제로서 한반도를 지역 분할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군부는 동아시아에서 막강한 육군을 보유한 소련을 의식해서 미국이 한반도를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략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분할 점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용욱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 군부의 분할 점령안이 정책 결정 집단의 신탁 통치 구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미 군부가 신탁 통치안이라는 미 국무부의 전후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배치 차원에서 분할 점령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시적 성격에서 출발한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한반도 38선 이남에 대한 미 군정의 직접 통치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제24군단장 하지 중장은 인천에 상륙해서 9월 9일에 서울에 입성했는데, 그렇게 입성하기 약 보름 전인 8월 24일에 미 24군단 참모회의에서 상부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조선총독부 기구와 일본인 관리들의 활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9월 8일 가빈 장군의 기자회견에서 공표되었고 9월 9일 하지 장군도 이를 재확인했는데, 이를 접한 한국인들의 당혹감과 실망감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한 태평양 미 육군부 사령부가 정책 철회를 지시하고 9월 12일에 아베와 경무국 책임자가 해임됨으로써 한국인의 감정이 누그러졌지만 한국인들에게 미국인들이 일본인들과 연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주한 미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지가 직면한 남한의 혁명적 열기는 일개 전술군 사령관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었고요. 이러한 상황을 하지는 9월 24일 메가더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를 했습니다. 연합국의 의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매우 상이한 정책을 가진 두 개의 군대에 의해서 38선을 따라 두 개의 점령 지역으로 한국이 분단된 것에 대한 진정한 불만이 존재합니다. 본인은 현재 상이한 정책하에 한국이 두 개의 점령 지역으로 분단된 것이 한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는 데 극복 불가능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국이 전 지역을 관할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점령군이 공동의 정책하에서 완전히 지원하는 국제적 수준의 즉각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 분할로 인해 미국의 명예를 위한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토로가 불과 9월 24일 점령 이후 보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미소가 전후 처리의 관점에서 한국 문제에 접근하면서 국제 신탁 통치를 위한 임시적 절차로서 분할 점령과 점령 통치를 선택한 결과이자 한계였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 난제에 대한 해결 책임은 한국인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저의 평가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순배입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성한 글은 20페이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여기서는 좀 아웃라인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카이로 선언에 관해서 발표 요청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런 꼼꼼한 연구물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선생님도 발표하신 것처럼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카이로 선언 주인공보다는 카이로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시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국제주의와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943년이라는 시점은
당연히 국제주의 시대였습니다. 그거는 국제연맹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국제연합도 있었고, 근데 한편에서 역시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영토 지배력, 제국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간대국 중심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국제 정치사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간대국 중심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 약속을 한국도 같이 봤으면 다른 국제 정치사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의 장기성입니다. 발표문에 이번에 그 목자이기도 합니다만 약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아시아 대표한 전쟁기, 그리고 냉전 시기죠. 1945년 이후, 이렇게 세 가지로 시기 구분을 했습니다. 국제연맹 말씀드리자면 아주 국제주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잠정했고 1914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심규식 같은 사람, 그리고 한인들은 몇 명 독일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겨야 일본이 패전국이 되고 한반도가 해방되니까, 그런 인식도 있었습니다만 1917년에 미국이 잠정했기 때문에 이제 연합국, 그리고 일본도 미국과 함께 연합국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정승국이 되었습니다. 1917년에 미국이 잠정했고 18년에 윌슨 14개조의 평화 원칙 아시는 것 같습니다.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원래 민족 자결이라는 단어는 그거는 아시아권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역의 전작인데 일본에서 민족 자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반도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족, 그리고 민족이 자결을 하는 권리, 그거를 호소했다는 거죠.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 프랑스 조계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프랑스에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프랑스도 다른 민족들에 있어서는 제국이었죠. 상해 임시정부 임시 혼자 본다면 2.28 독립선언이라든가 키미 독립선언에서는 조선민족이라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가장 1차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했습니다만 법이 중요합니다. 국제연맹 규약 보면 10조가 있는데 베르사유 체제의 핵심입니다. 정치적 영토 포정, 그리고 정치적 독립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국제연맹에 가맹할 수 있는 국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한국이 독립 못했던 이유는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본을 후원했던 국제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조 위임통지조, 나중에 신탁통지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당시에 국제연맹 규약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22조에다가. 그리고 선진국들은 문명적인 신성한 사명감을 가지고 통치하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국제주의였습니다만 제국주의였습니다. 아시아 대표원 전쟁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중일 전쟁 아주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1939년 독일이 포란도 침공했다, 열흘 후에 소련도 포란도 침공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37년대에 중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49년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하고 41년도에 대표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서양 혼자 있습니다. 민족 자결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만 민족 자결을 갖던 내용, 그리고 새로운 국제연맹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안보 체제를 제시했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기구, 국제연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서양 혼자에서는.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 대표한 전쟁 1941년에 미국과 영국령에 공격했죠. 임시정부도 역시 대의를 선전포고했습니다. 네, 이 내용 보면 김구 중심으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평화조약 1910년에 관한 거, 지금까지 한국에 당했던 불평등 조약도 무효, 그리고 무엇보다 대서양 혼전을 지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연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본이 만들었던 단어입니다. 사실은 연합국이라고 하죠. 연합국이라고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연합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고 국제연맹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국제연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교부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도 UN이라고도 하고 국제연합이라고도 합니다.
김구 역시 여기서 윌슨의 민족 차별을 1919년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는 실현해야 된다. 루스벨트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호소 많이 합니다. 미국에 그냥 정오하고 있다기보다 미국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그런 말투로 정원서 좀 썼습니다. 그리고 1943년 카이로 선언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세 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괄호 1, 괄호 2, 괄호 3이 있습니다. 당연히 괄호 3에 주목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일본은 사실은 1914년에 1차 세계 대전 전승국이었으니까 법적으로 정당한 지역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만주 아니라 타이완이라든가 봉수제도에 관해서도 일본은 1895년에 시모노세키 평화조약을 통해서 중국에서 얻었습니다. 근데 카이로 선언은 그 역사 40년대가 아니라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카이로 선언보다 더 명확하게 했던 것이 바로 포츠담 선언입니다. 포츠담 선언에서는 좀 더 일본 중심적으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시고쿠라든가 혼슈라든가 일본 각 지역 면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8월 15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광복 그리고 해방이라고 합니다만 왜 그럴까? 8월 14일에 히로히토, 쇼와 천황 히로히토는 8월 14일 밤 11시에다가 연합국에 포츠담 선언 쓰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히로히토는 8월 15일 날 정오에다가 라디오 방송 통해서 배정했다고 하지 않고 당연히 전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료에서도 8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히로히토의 목소리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9월 2일에 일본 한국군선 정의했기 때문에 이때 일단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15일 이후도 일본은 소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챕터 들어가면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역시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국제연합이라고 우리가 합니다만 사실은 국제연합을 1960년에 식민지 독립부여선언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50년대까지도 그렇게 식민지가 전쟁 문제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국제연합을 혼자 보면 신탁통제에 관해서 가, 나, 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며 나, 그러니까 일본은 배전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은 한반도는 분리됩니다. 그러면 신탁통치 받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모든 나라가 그 신탁통치 받은 게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신탁통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반탁운동도 있었고 미소의 냉전 격화되었기 때문에 신탁통치는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이제 국제연합에 이관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을 관리하여서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재헌국회가 있었고 재헌헌법 있었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1948년 12월 12일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죠. 바로 국제적 승인,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에 국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이유는 사실은 미국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국제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으로 승인을 반대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국제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나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적어도 수호는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시대 이렇게 겹친 시대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아주 복잡합니다.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그렇게 평화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6.25 전쟁 발발 중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본 주권 회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역시 평화조약 일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카이로 선언과 비슷한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카이로 선언 부분에서 괄호 1, 2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괄호 2, 2 그리고 3만 보시면 이렇게 있죠. 영어 부분인데 일본은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돼야 할까? 아까부터 제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이라는 명칭 하나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초선이라고도 하고 식민지 초선이라고 하고, 저도 이 시기를 다룰 때 한국어로 써야 될까 한반도라고 써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코리아, 영문에서는 코리아로 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말도 정식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초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때 코리아가 뭔지, 대한민국은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대표 문제,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중화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민지 국가에 그렇게 쉽게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미국 쪽 그 실무자였던 다레스라는 사람을 언급하면, 일단 이 사람은 코리아, 언제부터 사실은 코리아가 일본이 지배당했을까 지금까지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1905년부터 받게 되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그러니까 코리아랑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잘 구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있는 코리아라는 거는 한국이라는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한반도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일본에서는 사실은 1952년 되어야 한반도가 일본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1948년에 대한민국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52년 되어야 한반도 분리된다, 이런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도 46년도 47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48년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아직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만 일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합국이 세 개가 1952년 되어야 한반도가 일본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당시는 주권 정지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먼저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되었고 일본이 주권이 회복한 것은 1952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일본이 같은 동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짧게 말하자면 아무래도 1919년, 14년부터 제가 52년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시기가 제국주의 시대다, 국제주의 시대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목에 있듯이 그냥 혼재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역사도 아주 복잡합니다. 특수적이고 당연히 보편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낙관과 비관의 역사라든가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현실천지 있었던 그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합적 정리는 아니고요, 굉장히 논쟁을 많이 좀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에서 남조선이라고 쓰질 않죠. 예, 조선 반도라고 쓰겠죠. 예. 중국에서는 북한을 조선이라고 쓰고 남한을 한국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제 카이로 선언하고 반탁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 의식은 일단 좀 현재적인 문제 의식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한미일 관계가 극적으로 좀 전환된, 특히 이제 한일 관계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한일 관계 전환이 굉장히 저는 큰 전환이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일 협정을 맺은 이후에도 한일 관계에서는 일정한 어쨌든 선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쿼드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는데 한일 동맹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쿼드 얼라이언스라는 관점을 가지고 쓴 것도 있고요.
또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군사적이거나 안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관계들을 쉽게 가깝게 갖고 갈 수 없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전개가 돼 왔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일본의 역할을 되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긴 한 거지만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갔던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이 한일 관계가 갑자기 이제 좀 변화하면서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65년에 한일 관계 정상화했을 때의 중국과 북한 신문을 보면 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두려움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다시 무장화하고 거기에 한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한미일이 혹시 어떤 새로운 동북아시아에서의 그런 어떤 동맹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60년대 후반에 있었던 안보 위기를 저는 이제 베트남 전쟁을 가지고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갖고 있는 또 그것이 이제 중국하고 북한에게 줬던 어떤 그런 어떤 시그널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북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한테 그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데 미국이 했던 정책을 북한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에치슨 라인만 하더라도 그게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이 어떤 이 미국의 바이탈 라인에서부터 이 페로미터죠. 페로미터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북한의 이 정책 결정자들한테 어떤 신호를 줬겠는가. 근데 사실 에치슨이 얘기할 때도 그때 보면 뒤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선이라는 게 있지만 또 그거 외에도 미국이 국제적인 기구, 그러니까 국제연합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언급도 에치슨이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미국이 그 지역에 대해서 다 그걸 방기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국이 얘기했던 게 상대방들한테 어떤 신호를 줬겠는가? 저는 뭐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6년인가요? 2006년에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한 다음에 부시 행정부에서 안보 라인을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핵 문제를 처리한 부분들이 이후에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게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로 비쳤을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지금에 있어서의 또 한일 관계의 변화는 이 어떤 내용과 이걸 다 떠나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나 중국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걸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 동북아시아 체제가 조금 변화를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이 추진해왔던 동북아시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토론해 주실 마상현 선생님이나 나종란 선생님께서 조금 언급도 저는 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기본적 관점에서는 카이로 선언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가고 이제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제 또 한번 바뀌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 근데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이 전후 동북아 질서를 첫 번째로 이 규정했던 카이로 선언을 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오늘 회의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부터 좀 해보면 뭐 앞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사실 이 전중회담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한국의 독립을 처음 약속한
국제회담 무엇이냐, 국제선언은 뭐냐 해가지고 이제 4개 나옵니다. 4개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골라서 하는 문제가 엄청 나왔는데 요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사실 이걸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8.15를 전후한 45년을 전후한 시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날 정치의 기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저희가 얘기하는 학문 후속 세대, 저희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쪽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뭐 생활사하고 뭐 사상사하고 이쪽으로 다 가버리고 실제로 이쪽을 정말 심도 있게 좀 공부하는 이 학문 후속 세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번 이 카이로 회담의 의미, 또 신탁 통치와 그 반대 운동, 또 뭐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찬성 운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금 와서 좀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견해를 좀 제껴놓고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사실부터 한번 좀 파고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제 요새 뭐 그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 TV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조회수하고요,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부시고 때리고 뭐 이러는 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조회수는 제일 높아요. 막 80만 이렇게 가는데 왼쪽에 있는 거, 지금 국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건 안 봐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제일 낮은 게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 거는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대부분 무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역사 연구나 역사적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카이로 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나 하나는 저는 노예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이상호 박사님하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동원 선생님 그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게 뭐 루즈벨트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전에 사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이 했었던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이제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또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타협의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지 않았던데 사실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물론 독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항복을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1세션 발표에서 굉장히 유럽 중심적으로 돼 있는 이게 아마 그 기세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유럽 중심으로 돼 있는 것들 때문에 중국 국민당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 근데 사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을 하기 전에 퀘벡 회담이 열립니다. 그 퀘벡 회담엔 이제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만나는데 사실 영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양쪽에서 일어났거든요. 대서양하고 태평양에서 다 일어났는데 대서양에서 일어난 전쟁은 미국한테 직접적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뭐 파병을 하고 도와주고 이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영토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태평양 전쟁은 하와이가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이에서 공격을 받은 거에 대한 미국 사회 내부의 여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노래들도 나오고 영화들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직접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처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퀘벡 회담에 왔을 때 사실 영국 쪽에서 그동안 발전시켰던 이 핵무기 관련 기술들을 미국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꺼졌나요? 네, 다행입니다.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이번에 오펜하이머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영국 쪽에서 그 기술을 주지 않았으면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원자탄을 개발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무기 대여법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으로서는 뭐 유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이 태평양 전쟁에서의 문제들을 가지고 루즈벨트가 이제 44년에 이제 4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아시아에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제 또 왜 반탁운동이라는 게 나오는 거와도 저는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반응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는 뭐 환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위임 통치라든가 적절한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왔고요. 그건 이미 이 카이로 선언이 나오기 1년 전부터 임시정부에서 뭐 대공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럼 도대체 왜 이 위임 통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반감이 좀 컸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1919년에 정한경 선생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위임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찬성을 하면서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고, 나중에 위임 통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탄핵이 될 때 이제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위임 통치안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거가 이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임시정부 쪽하고 이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중국 지역에서 나왔던 신문들,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 일본 점령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특히 이제 만주하고 남양군도의 문제인데요. 이 남양군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 독일이 조차하고 있던 지역을 물려받은 다음에 여기다 남양청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임 통치라는 걸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지역에다가 군사 시설들을 엄청나게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군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섬들을 다 가서 이제 이 상륙작전하고 점령하고 이랬을 때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거기에 그 몇 개 섬에서 처음에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들 딱 잡은 사람들이 조선인 징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희생도 굉장히 컸고요. 그쪽에 가셨던 분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임 통치라는 게 도대체 뭐가 위임 통치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위임 통치를 했던, 신탁 통치를 했던 이것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그럼 언제까지 끝나는 건지, 어떤 기준이 됐을 때 이걸 끝내주는 건지,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위임 통치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의 이 어떤 식민 통치라는 걸 1905년부터 봐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1910년에 이 강제합방 조약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위임 통치라든가 신탁 통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미 일제 강점기에는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저는 이 조선공산당의 입장 변화라는 것이 이 김구라든가 임시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1월 3일 날 갑자기 이 반탁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모스크바 삼상협정에 대한 지지로 입장을 바꿨던 것. 그러니까 이게 소련의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대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위임 통치나 아니면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후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탁 통치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후에 한반도 자체가 아예 소련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사실 이거는 동구권에 있는 위성국가에서 거의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워낙이 뭐 잘 알려져 있듯이 김구 선생은 굉장히 강한 반공주의자였고요. 사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도 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든가 통일전선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한 이 입장이라는 게 저는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임 통치 자체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로 오늘 발표하시는 데서 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용어가 역사전쟁입니다. 저는 사실 그 역사전쟁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이 위임 통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역사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다. 저희가 뭐 최근에 몇몇 저희 지금 지도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놓고 막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걸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 그건 역사 전쟁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진정한 역사 전쟁인 것 같아요. 세계사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이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동아일보 47년 2월 12일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47년 2월 11일자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구 선생이 쓴 거고, 이때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로비하러 날아가 있을 때예요. 미국에 있을 때고, 사실 같이 반탁 운동을 하긴 하는데 김구와 임시정부가 하는 반탁 운동하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하는 반탁 운동,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이 하는 반탁 운동이 다 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는 반탁 운동이었는데, 이때 김구 선생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38선이 철폐되리라는 관념,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거 잘못하면 정말 이거는 분단과 전쟁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점은요 아직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반탁 운동이 계속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반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하나의 독립 운동으로 일단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취보다 실패가 더 많았다. 공신보다는 사심의 표현이 더 컸고 이지보다는 기분의 행동이 더 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가 47년 2월 12일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나온 건, 제가 이거 보면서 한번 요 시기에 반탁 운동을 했던 진영들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에 로비를 하러 가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계속 전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전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문 내용이 사실 제대로 지금 그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내용의 이제 핵심은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의 지금 반탁 운동이나 정책 움직임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문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가 있으면서 되게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간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반탁 운동이라는 걸 하나에 딱 놓고 이것이 끝나는 거는 제2차 미소공의가 결렬되고 유엔으로 한국 문제 넘어갈 때다라고 단순하게 정리했던 거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정치적 관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여튼 오늘 뭐 결론은 앞으로 더 해야 될 숙제에 대해서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얘기들과 다 같이 해서 저희가 이 8.15 1945년 8월 15일 전후한 시기에 대한 연구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또 사실에 맞추어서 객관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회의에서 저희가 좀 전달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이제 그 1세션에서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5분씩 듣도록 하고요. 발표자분들의 그 답변을 한 3분씩 해서 듣고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서 그 발표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션 2부에 그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카톨릭 대학교 국제학부에 계시는 마상윤 교수님이십니다. 마 교수님은 주로 이제 외교사 쪽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미관계사 쪽도 글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예, 그 육군 사관 육군 사관학교 군사사학과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나종남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마상현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마상현 교수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국제정치를 전공을 하는데 외교사적인 관점에서 외교사를 하면서 이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로 회담 자체는 저로서는 사실은 생소한 주제입니다만 앞에 발표하신 분들 또 발표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션은 카이로 선언의 국제적 의미라고 해서 특히 저로서는 그 의미가 있는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카이로 선언하면은 앞에서 그 박태균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사 시간에 잠깐 배우고 마는 걸로 많이 돼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이 어떠한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하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핍이랄까요? 한 것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회의 또 특히 두 번째 세션에서의 세 편의 발표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1943년에 당시로 가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주권을 잃은 상태였고 임시정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제한적인 어떤 행위자로서밖에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밖에 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카이로 선언과 관련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국민당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 제 발표문 모두 그 카이로 선언의 그 한국을 빨리 이제 그 자유롭게 하고 독립시키겠다라는 그 문구가 삽입된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주도적 역할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대만에서 오신 차관님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김승배 교수님하고 박태균 교수님은 그 우리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을 상대로 펼친 그 일종의 외교 활동이 이 국민당을 움직인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평가를 높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 저로서는 좀 그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질문은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왜 그렇다면 그러한 그 우리 임시정부의 요청이랄까요? 그런 거를 받아들였는가? 단지 그냥 우리의 요청을 그야말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중국 국민당 자체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기세찬 교수께서 잠깐 얘기를 그 질의응답 시간에 좀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동원 교수께서 발표하신 것도 보면 거기 보면 제임스 매트레이 교수를 인용을 하면서 미국이 당시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즉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한국의 독립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련보다도 중국이 한국의 독립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혹시 발표자들께서 좀 제가 가진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국 국민당 특히 이제 장제스의 역할이 좀 과대평가된 측면도 없지 않은가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제 회담에서 카이로 회담에서 그 장제스가 루즈벨트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한국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루즈벨트가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꼭 받아들여야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루즈벨트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구상에 그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 루즈벨트가 기본적으로 전후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세기 초의 세계 질서의 변화, 특히 그것이 제국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변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셨던 김승배 교수께서 바로 이 제국주의 문제와 국제주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김 교수께서는 제국주의와 국제주의를 일종의 두 개의 대립항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이걸 통해서 20세기 초반에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고 봅니다. 제국주의와 국제주의가 혼재했고요. 정당한 평가라고 봅니다. 근데 좀 이러한 틀을 가지고 발표자께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제가 우명하게 파악은 좀 못하고 있어서 그 점을 좀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20세기 초의 세계 질서가 제국주의와 국제질서의 혼재, 또 특히 제국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상당한 전후 구상의 근간을 이뤘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로 선언의 이제 한국 관련 문구가 최대한 빨리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보좌관인 홉킨스가 썼던 그 문구에서 in due course, 즉 적당한 시기에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렇게 표현을 바꿨던 거죠. 그것은 역시 제국주의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질서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또 영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의 조류는, 시대의 대세는 역시 미국이 내세우는 국제주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제주의가 장차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협조하에서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설립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후 질서를 구상하면서 소련과의 협조를 기대했고요. 이것이 이제 전쟁 막바지에 그가 참석했던 일련의 전시 순회회담, 카이로 회담, 그 이후에 테헤란, 얄타에서의 회담의 기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미국이 구상했던, 루즈벨트가 구상했던 국제주의는 실제로는 부분적으로만 실현됐습니다. 미소 협조에 기반한 전후 질서 구상이 어떻게 보면 얄타 회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의 핵심이었죠. 또 그걸 우리가 얄타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은 루즈벨트가 1945년 4월달에 사망한 이후에 이러한 구상에 대한 열의는 급속히 증발돼 버리고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를 우리가 종종 얄타 체제라고 부르는데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현대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국의 자치 능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 또 반탁 운동 등등에 대한 앞에 발표자들의 논의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즈벨트가 구상했던 전후 질서는 국제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제주의의
내용에는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한 신탁 통치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소련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협조를 해서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식민 통치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였죠. 여기 이러한 생각에는 그 좀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당한 게 있습니다. 그 인종주의적인 시각도 담겨 있고요. 키플링이라는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시인이 1899년에 백인의 의무라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 백인들이 문명 교화를 시켜야 된다. 비백인들에 대해서 문명 교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백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감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백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종주의고 또 문명적 우월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카이로 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전후 처리를 위한 어떤 그 현실적인 필요로 인해서 식민지 해방이라는 그 도덕적 고려를 무시하게 되고 그랬다고 이제 지적을 한 게 이제 우리 이동원 교수의 설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전후 처리의 필요와 따라서 전후 처리의 관점이라고 이동원 교수께서 지적한 것과 식민지 해방이라는 도덕적 관점이 과연 그렇게 그 분리돼서 존재했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련해서 한국의 자치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좀 저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연 정말로 우리가 당시에 해방과 동시에 바로 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해방 직후에 우리가 봤던 그 극심한 정치적 대립 또 관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적 자원의 태부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실제로 해방 이후에 in due course가 아니라 immediately independent하게 됐다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자치가 가능할까? 특히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정치라면 더욱 그것이 가능했을까? 민주주의는 하룻밤 사이에 경험의 축적 없이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물론 식민지 아래에서 갈구해왔던 독립을 빨리 쟁취하고 싶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있었고 그건 정당한 정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신탁 통치 그렇기 때문에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세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조건은 그러한 자치를 쉽게 실현해낼 수 없는 그런 그 핸디캡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해방 이후의 역사는 셰익스피어가 쓰고 있는 비극의 요인들을 갖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태균 교수께서 이제 반탁 운동에 대해서 김구 선생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1940 몇 년도라고 그랬죠? 47년도 2월 12일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그런 성명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탁 운동에 대한 재고의 의사를 이제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김구 선생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그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기 위한 불굴의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결국 실패를 했죠. 또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실패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기리는 그런 역사의 영웅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상현 군사관학계, 선생님께서 나가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06년에 이라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경험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라크는 초창기 군사작전은 다 끝나고 이제 안정화 작전이라고 부르는 연합군, 미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 연합군이 안정화 작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저는 바그다드는 가보지 못했고 바그다드의 소식을 계속 이제 여러 차례 저는 이제 전쟁사 군사전략 전공자니까 현대 전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자료를 확보하고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게 이게 바로 45년 이후에 그런 상태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가 안내하는 대로 이라크가 제대로 따라왔더라면 2005년 6년에 있었던 이라크의 그 혼란스러운 종파 간의 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테러리즘, 그리고 탈레반까지 알카에다까지 끼어드는 이라크 상황은 겪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들의 자치 요구가 지나치게 크지 않았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때 하고 많은 글들을 남겼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메커니즘, 두 번째는 그와 유사하게 국내 정치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갈등과 긴장, 그 사이에 또 복잡한 다이나믹들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또 그 맛이고 또 멋이고 하겠지만 역사는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1943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에서 연합국 3개 강대국이 그리고 스탈린까지 포함해서 코리아가 프리 앤 인디펜던트 될 거라고 선언을 하고 그걸 스탈린도 승인을 하고 했던 것이 그 시점이 아니고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3년 11월, 12월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군사 회담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그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지만 카이로 회담에 참가한 각국의 세 강대국의 그 지도자들을 말고 그들을 수행했던 보좌관들은 대부분 다 외교관보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의 군사작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는 회담에서 장제스의 아주 실력 발휘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장제스의 의사가 아주 많이 반영이 돼서 동아시아의 그 전후 처리 문제가 일부 거기에 이제 코리아가 포함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태평양에서의 전후 처리 문제의 아주 핵심은 포츠담 회담에서 나왔었고 45년 2월에 얄타에서는 이제 유럽에 관련된 독일 패망을 앞두고 그 처리 문제 등등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본 것은 아까 이상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프리 앤 인디펜던트 컨트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있다고 한들 스탈린의 태도가 43년 11월과 45년 7월에 스탈린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했을까라는 게 제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45년 7월에는 이미 냉전이 아주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시기이거든요. 이미 냉전을 빨리 보는 사람들은 41년, 42년부터 이미 냉전의 군사적 기원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계속 변화되고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직도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가 하는 이 국제사회의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인데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당시 국제 정세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훗날 우리가 보기에는 아쉽게 처리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토론자로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김승배 선생님에게는 1948년 12월 12일에 국제사회가 유엔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서는 1952년 5월에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Japan recognized the independence of Korea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로 회담과 연계된 것은 있겠지만 한국의 독립을 1952년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문제가 또 남아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존 포스터 덜레스라는 사람은 48년 12월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 그 48년 12월 12일 날 있었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승인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한국을 나왔다라고 이렇게 한국 대표에게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또 52년에는 샌프란시스코 회담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의 독립과 굉장히 연관이 된 사람인데 그 덜레스의 인식에서 또 나타나는데, 52년 5월달에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이 완성되는 것인지,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잠시 들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발표하신 분들께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박태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한미일 내 정세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G7과 브릭스를 비교해 놓은 그 최근의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브릭스는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포함된 그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브릭스가 G7을 압도하고 있고, 최근에 뭐 2015년 이후에 GDP 비율이라든가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금 새로운 냉전이라는 게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 그리고 그 학자들의 예측인데, 지금 자연스럽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자민주주의 세력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동맹국들이 이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굉장히 뚜렷한 모습으로 모양을 드러내고 있고, 유럽에서도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또 나토와 대항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 선생님께서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좀 그 해안을 좀 설명해 주시면 오히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를 6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변은 한 1분에서 1분 30초 내로 해주시는데, 아까 마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국 국민당 정부의 의도가 뭔지는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차례로 이동원 교수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만 질문해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국민당 정부의 의도를 뭐 제가 제 글에서 주로 이제 발표했던 것은 아닌데, 이 국민당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가졌던 평가가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각주 27번에서 그 좀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개석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얘기할 때 19세기 이전에 어떤 중국의 종주권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다, 패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매트레이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장개석이 임정의 군사 조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동의하고, 그 협정이 동양의 전후 문제 처리의 어떤 계획에서도 한국이 중국 문제에 구속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풍문이, 이제 소문이죠, 그야말로 이제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당시 미국이 사실은 소련보다 중국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이제 카이로에 중국을 초대했던 것도 미국이었고, 열강으로 중국을 인정했던 것도 미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의 입장은 그런 미국의 입장을 계속 고려하면서 변화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도 그냥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승배 교수님. 예,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 사실은 영미권에서는 1914년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는 식민지를
공격적으로 획득 못한다. 그런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평화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근데 식민지는 계속 유지되었죠. 제가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생각할 때 1945년 바로 근대사와 현대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근데 과연 1945년에 세계가 달라졌을까? 국제연합이 생겼기 때문에, 한반도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까지 식민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남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식 생활할 때 전쟁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국제 전체학자는 자주 전쟁과 평화를 생각합니다. 저도 국제 전체학자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과 일본, 한일 관계에 국제 전략이 있다면 전쟁과 평화 그리고 식민지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은 당연히 중국의 이익을 생각을 했겠죠. 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 저는 한반도 처리를 하면서 그 문서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19세기 봐라. 19세기 한반도에 변화가 생기니까 굉장히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졌다. 그럼 전후에 한반도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가 하나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신탁통치, 위임통치 막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 위임통치 얘기 나올 때는 사실은 국제기구에 의한 위임통치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위임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때는 사실 일국에 의한 위임통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신탁통치는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나종남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저희가 좀 지금 심각하게 많이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딱 6시인데요. 저 혹시 스텝 선생님들 중에서 그 질문지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분이 제출하셨는데요. 예, 조금 저 답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을 보내셨는데요. 예, 박태근 교수님께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이로 선언 이래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는 연합국 사이에서 일치된 정책이었고, 유럽의 열강의 하나였고, 자치 능력에 의심이 없는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했는데,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도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고 통합된 임시정부 수립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는지, 종전 후 미소 양국 군대의 한반도 진주로 분할 점령된 상태에서 국토의 분단과 전쟁 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왜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반탁운동, 단정수립, 동족 상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어디 방송을 하면서 한번 비슷한 의견을 좀 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분단이나 전쟁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가. 근데 사실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달랐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독일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일본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동시에 분할 통치를 들어갔던 거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분단으로 간 거고, 지금 일본은 분할 통치를 가지 않고 우리가 분할 통치로 갔다, 이게 분단으로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양쪽 상황들이 유사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에 대한 통치를 신탁 통치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원래는 4개국 분할을 했다가 나중에 와서 미국이 대부분 영국, 프랑스 쪽에 점령 지역을 위임을 받으면서 거의 분할 점령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를 보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세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위임 통치, 신탁 통치 얘기하더라도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케이스와 우리 케이스도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단지 미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 이걸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 카이로 선언에 대한 오늘 학술대회에서도 그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해명하지 못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2부 장시간 동안 앉아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